자, 이번 강의는 교과서 100페이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야구 경기의 한 장면이 나와 있네요. 안전장치와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봐라고 했는데, 안전장치는 뭐 타자 헬멧이라든지 포수가 주로 많이 쓰고 있죠. 포수 마스크, 보호대, 뭐 글러브 이런 것들이 다 안전장치에 해당하는데, 보통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충격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면 충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내용이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학습 목표를 보시면 첫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리고 이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 각각도 알아야 되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충격과 관련된 안전사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의 효과를 충격량과 운동량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해라.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고 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자,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 넘어갈 건 운동량하고 충격량이라고 하면 일단 뒤에 전부 다 량으로 끝나잖아요. 량이라는 글자로 끝나게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량을 파악할 때 쓰는 것처럼 들려. 크기 같은 것들을 할 때 뭐 무게라든지 질량처럼 어떤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할 때 쓰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운동량, 충격량 둘 다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전부 같은 방향으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방향을 포함한다는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2학년 때부터 나오는 거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함정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에는 방향이 포함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요.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 량이라고 해놓고 방향을 포함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놓고 함정 파겠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다른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용어들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만드는 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50년 거의 70년 됐죠. 처음 물리를 이렇게 배우고 번역을 해오면서 외국어를 번역해 오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알아두고 넘어간다라는 거. 나중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값이다라는 것들을 알아두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개념은 관성이네요. 자, 관성은 오른쪽에도 나와 있지만 관성법칙이라고 해서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운동의 1, 2, 3법칙, 뉴턴 운동 세 가지 법칙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지금 간단하게만 보자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인데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이 뭐였냐면 그렇죠. 속력이죠.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거였고 직선이라고 하는 말은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니까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어떤 경우에요? 힘이, 즉 알짜 힘이 없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뉴턴이 처음 제시를 했을 때 왜 이걸 제시를 했냐면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힘이 작동하지 않으면 물체는 자기의 본성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본성이 바로 뭐냐? 바로 밑에 줄에 나와 있죠.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는다. 즉,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걸 정의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유지한다라는 게 뭐예요? 유지한다. 뭐죠? 네, 변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운동 상태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원인이 뭐였죠? 그렇죠.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네, 힘의 정의 뭐였어요?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운동 상태를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라고 하는 관성은 힘과 정반대에 있는 성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힘에 의한 효과,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이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물질이 모든 물질이 다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보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즉 똑같은 물질이 두 개가 있으면 첫 번째 A라고 하는 물질도 힘의 변화를 거부하고 B라는 물질도 힘의 변화를 거부하니까 A, B를 합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A, B를 합쳐 놓으면 만약에 C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이 물질도 당연히 운동 상태를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A가 1kg, B가 1kg이라고 한다면 A도 1kg만큼 거부하려고 하는 물질들이 있고 B도 거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C는 2kg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A, B의 성질을 합한 것만큼 변화를 거부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힘이라고 관성의 크기를 얘기할 때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양이니까 관성은 모든 물질이 다 가지고 있었고 질량은 물질의 양이니까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물질이 갖는 성질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고 운동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되겠죠. 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물체를 변화시키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두 번째 법칙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볼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관성 얘기가 왜 나왔느냐? 관성을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멈춰 있는 물체의 경우에는 아예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운동하고 있는 물체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으면 그 움직이고 있는 물체 여기 지금 보면 컬링에 있는 돌멩이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움직임이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같은 질량을 가진 1kg짜리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10m/s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 1kg짜리 물체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20m/s로 움직이는 경우하고 또 2kg짜리 물체가 10m/s로 움직이고 있는 경우. 자, 이 위에 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속도는 똑같죠. 10m/s로 똑같은데 더 큰 물체가 질량이 더 큰 무거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어떤 게 더 많은 운동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운동의 성질을 한번 느 정도인지 표현해 보기 위해서 질량만 변경을 해봤더니 1kg짜리 물체하고 2kg 물체가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어떤 물체가 더 많은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질량이 크다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질량이 큰 물체란 질량이 작은 물체들의 질량 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kg짜리 물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kg짜리 물체가 두 개 뭉쳐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kg짜리 물체가 10m/s로 또 하나의 1kg짜리 물체가 역시 10m/s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네, 1kg짜리 물체가 10m/s로 운동하고 있는 그 운동의 크기를 뭐 가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1kg짜리 물체도 역시 가만큼의 운동이 필요할 테니까 결국 2kg짜리 물체가 10m/s로 운동을 할 때에는 가가 2번 필요하겠죠. 가 곱하기 2만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질량이 커지게 되면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질량과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와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운동량이라고 운동을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해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합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맨 처음에 도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영어를 번역을 할 때 량이라고 하는 게 모멘트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해오는데 그냥 량이라고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량이라고 하게 되면 좀 이상한 게 모멘트가 우리말로는 뭐냐? 곱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곱하기의 그 곱입니다. 그러면 곱하기가 되려면 두 개가 필요하겠죠. 앞에 하나와 뒤에 하나, 두 가지가 있어야만 얘네들의 곱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운동량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할게요. 오해의 여지가 조금 있어가지고 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가 현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단위예요. 자, 물체가 현재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입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이걸 운동 모멘트 이렇게 해놓은 것을 즉 이 네모와 세모 두 가지가 있어야만 이 물체 현재 운동을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할 때에는 량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오해가 좀 하나 있어요. 량이라고 하는 말은 수량을 나타내는 것 같기 때문에 방향이 없어 보이는데 아까도 앞에 얘기했지만 방향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봤듯이 1kg짜리하고 2kg짜리가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2kg짜리는 1kg짜리 두 개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1kg짜리 하나가 운동하는 거와 1kg짜리 두 개가 운동하는 거를 합친 거니까 당연히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동량은 커지겠죠. 10kg짜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1kg짜리가 10개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10개의 1kg짜리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1kg짜리가 10m/s로 운동하는 것보다 10개의 1kg짜리가 10m/s로 운동하고 지금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게 10개가 있으니까 걔네들의 운동량을 합치면 10배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과 물체의 질량은 비례한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세로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10m/s와 20m/s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비교를 해보자면 1kg짜리가 10m/s로 운동하고 있는 거하고 1kg짜리가 20m/s로 운동하고 있는 걸 비교를 해보면 1kg짜리가 10m/s로 운동하는 것과 또 10m/s로 운동하는 걸 한 번 더 한 거죠. 그러니까 정지해 있다가 10m/s로 한번 운동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10m/s에서 다시 한번 10m/s가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운동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게 되면 결국 똑같은 질량이지만 속도가 차이 나게 되면 속도가 빠른 애가 더 많은 운동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았냐를 따졌을 때 속도의 비율을 가지고 따질 수 있다. 그래서 운동량과 속도와의 관계도 역시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비례식을 합치게 된 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 식이 됩니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운동량과 질량과 속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도 외워야 되지만 단위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었고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였죠. 자, 그럼 운동량의 단위는 뭐가 되느냐? 운동량은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질량과 속도의 이걸 그대로 표현해서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여기는 점은 곱하기였죠. 자, 그러니까 운동량의 단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질량과 속도를 곱해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공식 이런 것들은 사실 따로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운동량의 단위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운동량은 바로 그 자체로서 공식이 된다라는 거니까 단위를 파악하는 거 중요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그림도 한번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자, 자동차가 1000kg짜리고요. 10m/s로 운동을 하고 있네.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운동량은 1000kg 곱하기 10m/s죠. 그럼 얼마가 돼요? 만이 되네요. 10,000kg m/s라고 하는 운동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체예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는 걸로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래쪽은 트럭이네요. 2000kg짜리 트럭이 10m/s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량은 2000kg 곱하기 10m/s니까 얼마가 되죠? 그렇죠. 2만 kg m/s가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위 쓰실 때요. 여러분들 수학에서 이런 문제들을 막 차용해서 쓰다가 보니까 네, 계속 단위를 빼먹고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위 쓰는 습관이 되어 지금부터 잘 길러져야만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 과학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쉬워지니까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고 단위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운동량이라고 해가지고 뭐 공식이 나와 있는데 P는 MV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우세요. 네,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1학년 때는 이런 거 필요 없으시고요. 이게 MVP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헷갈리거든요. 질량은 매스라고 하는 거의 약자로서 그냥 M 쓴 거고요. 속도는 velocity라고 하는 거의 약자로서 또 V를 쓴 거예요. 이런 것들이 P, 뭐 V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영어 약자이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거를 또 하나 더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잊으세요. 네, 다 지워놓고요. 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가운데 있는 것만 제대로 운동량은 어떻게?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서 표현하는 게 운동량이다. 그래서 한국말로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단위를 외워야 되는 거지. 이렇게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약자 이딴 거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아무 필요 없으니까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질량 킬로그램, 속도는 미터 퍼 세크니까 운동량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구나. 이것만 정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그림 위아래 비교를 해보시면 1000kg짜리가 10m/s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예요? 네, 오른쪽에 왼쪽에서 계산했죠. 10,000kg m/s가 되겠고요. 자, 1000kg짜리 자동차가 20m/s로 운동하고 있네. 그러니까 1000kg짜리 자동차가 20m/s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2만 kg m/s가 되겠죠. 네, 계속 귀찮더라도 이 운동량 계산하는 거 뒤에 단위까지 계속 써가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계산하는 거 쉽죠? 자, 뒤에 연습 문제에 있는 운동량 계산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08페이지 연습 문제 6번에 보시면 나와 있네요. 자, 질량이 400g이다. 나오면 바로 하셔야 됩니다. 400g은 몇 킬로그램에 해당하죠? 그렇죠. 0.4kg에 해당하죠. 요거를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항상 바로바로 바꿔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단위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로 질량을 바로바로 바꿔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 15m/s의 속력이다. 속력이라고 나와 있지만 속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도 됩니다. 왜? 1학년 때에는 방향을 똑같이 잡고 하니까 방향과
네, 방향을 뭐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속도와 속력이 1학년 때에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긴 합니다. 기억만 하고 계세요. 속도가 있다라는 걸 기억만 하고 계시고 1학년 때는 속력과 같이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5m/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네, 60이 아니라 6이네요. 네, 0.4가 되는 거니까 60이 아니라 6kg, 네, 6kg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운동량으로 나와 있죠. 축구공의 운동량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야구공의 운동량은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0g이니까 얼마예요? 0.15kg 곱하기 속력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축구공과 같은 크기의 운동량을 갖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얼마면 되는 거예요? 6kg 미터 퍼 세크가 나오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단위 계산을 하실 때 단위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면 복잡해지는데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운 거와 똑같아요. 자, 킬로그램을 x라고 한번 나봅시다. x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다른 걸로 바꿀게요. 네,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치환을 하자는 얘기예요. 뭘로 치환하느냐? a로 치환합시다. 그리고 미터 퍼 세크를 통째로 b로 만들어요. 여기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있으니까 이 식은 그럼 어떻게 돼요? 0.15 a 곱하기 x b는 6a b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왼쪽 식을 정리하면 0.15x ab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은 6ab 이렇게 되네요. 자, 오른쪽 왼쪽에 똑같이 있으면 약분이 되나요? 그렇죠. ab 둘 다 약분을 해버리면 네, 0.15x는 6 이렇게만 남겠네요. 그러면 결국 x는 0.15분의 6 이렇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40이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면 x가 40이니까 결국 얼마예요? 40m/s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고요. 네,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단위도 변수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x, y, z, a, b, c, l, m, n 뭐 이런 거 썼던 거 a, b, c, d, e, f, g 이런 알파벳하고 똑같이 그냥 통째로 취급하시면 돼요. 킬로그램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더 어려우니까 킬로그램이라는 거를 하나의 단위로 미터 퍼 세크라는 거를 하나의 단위로 a, b 이런 거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시면 약분하고 이런 것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식 정리하실 때 수학 공식 정리하는 것과 똑같이 하셔야지 이거를 귀찮다고 생략하신 다음에 숫자만 쓰는 이런 습관이 있으면 나중에 엄청 힘들어집니다. 자, 운동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고요. 기본적인 운동량의 계산법이 이미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테니스공으로 테니스 라켓을 치는 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와 있느냐?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얗게 번쩍하고 있는 게 이 공이 지금 라켓과 공이 지금 서로 충돌을 해서 서로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표시도 해놨네요.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칠 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힘의 크기도 일정하지 않은데 이때 이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충돌에서 물체가 받는 충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즉 충격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충격량에 대한 개념이고요. 자, 충격량. 앞에 운동량과 거의 똑같습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 정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충격량이란 뭐냐? 외부로부터 어떤 물체가 있으면 외부로부터 물체가 받는 충격을 좀 표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네.
충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자, 충격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힘을 받는 건데 이 힘을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받느냐, 요것들을 좀 제대로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나눈 게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은 외부로부터 힘을 얼마나 받았냐, 요거를 좀 잘 알기 쉽게 수치화해서 나타내보자 라고 만들어진 게 충격량입니다. 요 량도 좋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이것도 곱이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와야 돼서 방향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은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공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이 공을 10N으로 뭐 밀어도 되고 힘을 주고요. 반대쪽에서는 이 공한테 1000N으로 힘을 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은 어느 쪽으로부터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왼쪽으로 당연히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주는 힘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주는 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마치 왼쪽 방향으로의 힘, 요것만 받은 것처럼 얼마? 990N이 990N이요. 왼쪽 방향으로 작용한 것처럼 얘는 움직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가 받은 충격이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충격량을 정리를 해보면 충격량은 네,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래서 힘이 커지면 충격량도 커지게 된다라는 건데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시면 자, 똑같은 공이 있어요. 똑같은 공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가합니다. 더 크게 한번 가볼까요? 왼쪽에서는요. 1000만도 작다. 1억 뉴턴으로 가야 돼요. 1억 뉴턴. 자, 그런데 힘을 가할 건데 요 1억 뉴턴으로는 0초만 가합니다. 10뉴턴으로는 1초 동안 힘을 가하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왼쪽에서 지금 가하는 요 10뉴턴은 1초 동안 요 공한테 힘을 분명히 주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가하고 있는 1억 뉴턴은 0초밖에 안 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0초 동안 힘을 가한다가 결국 이 공한테 힘을 못 가하겠죠. 0초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N으로밖에 가하지 않았지만 1초 동안 1초라도 일단 가한 게 1초도 가하지 않은 1억 뉴턴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아예 힘을 가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10N 1초 동안 가한 충격만을 받게 돼서 이 공은 어디로 움직입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여 가겠죠. 1억 뉴턴은 아무리 힘이 세면 뭐하냐고요. 0초니까 힘을 가하지 않았잖아요. 아,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결국은 뭐예요? 충격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힘을 얼마나 줬는지 힘을 가한 시간도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100N으로 힘을 가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공한테. 자, 이 공한테 100N으로 힘을 가해요. 그럼 공이 움직이겠죠. 자, 100N으로 1초 동안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이 뭐 어떤 속도로 움직이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50N 가지고는 이 공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자고요. 똑같은 공이 있으면 50N을 가지고 1초 동안 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이 첫 번째 상황에서 100N을 받았을 때 상황보다 움직이기인데 좀 느리게 움직이겠죠. 힘이 반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50N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1초 동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처음에 요 위에 있는 100N을 1초 받은 거하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다른 방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힘이 부족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충격량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는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이다 라고 정리되어 있는 이 내용이고요. 결국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이라고 나타내는 요 양인데 방향을 포함한 양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단위라고 그랬죠. 왼쪽에 보시면 또 막 F 나와 있고 T 나와 있고 I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요. 물리를 너무 좋아해서 이쪽 방면으로 좀 더 알고 싶다. 아, 난 영어로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뭘로? 네, 그냥 우리말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말과 함께 단위요. 단위가 훨씬 중요합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시간의 단위는 세크를 쓰니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량의 단위는 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뉴턴 세크라고 하는 이 힘과 시간의 곱이라고 하는 걸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턴과 시간이 나와 있으면 얼마만큼의 힘을 줬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가했다. 이 두 가지만 나와 있으면 충격량은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아까 앞에 테니스 공과 라켓에서 받은 충격을 한번 볼까요? 자, 문제로 나와 있진 않으니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테니스 공은 라켓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얼마의 힘을 받냐면 200뉴턴의 힘을 0.1초 동안 받았다. 자, 이렇게 하면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네, 선생님이 지금 쓸 때 충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냐 이렇게 썼죠? 네,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충격량도 뭘 포함한다? 그렇죠. 방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향과 크기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충격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좋지 않은 게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방향이 필요 없다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충격량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힘과 시간의 곱이었죠. 네, 그러니까 힘은 얼마? 200뉴턴이었고 곱하기 시간은 0.1초였으니까 곱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네, 그렇죠. 20뉴턴 세크라고 하는 게 바로 충격량이 됩니다. 자, 충격량 계산하는 거. 네, 선생님이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운동량과 충격량의 기본적인 계산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을 테니까 꼭 좀 연습 많이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수업은 지난주에 한꺼번에 다 같이 하긴 했는데 아직도 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래프에 대한 것들은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보시고요. 그때 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프에서는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고 그랬죠. 맨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다? X축과 Y축에서 과연 뭘 의미하고 있는지 단위를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단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간의 단위는 초, 세크겠고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겠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초와 세크와 뉴턴, 시간과 힘 그래프구나 라는 거 먼저 확인을 하셨으면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뭐냐? 면적과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x 곱하기 y,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분의 y 이렇게 했을 때 뭘 의미하는지를 확인을 해라. xy라고 하는 거는 시간하고 힘을 곱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x는 시간, y는 힘이었으니까 시간과 힘의 곱 이건 뭐예요? 시간 곱하기 힘 방금 위에서 나왔죠. 바로 충격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간과 흠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x분의 y는 뭘까요? 시간 분의 힘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는 의미 없는 값입니다. 납시로나 나오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래프는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이 기울기를요.
기울기가 평평하냐, 뭐 기울어지냐 이런 것들은 물어보지 않는다. 기울기는 시간과 힘 그래프에서는 의미 없는 값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면적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요 면적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으로 구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면적이 삼각형으로 나와 있다. 이와 같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책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힘을 주고 있는데 여기는 뭐 0에서 1, 2 이렇게 가면서 10, 20, 30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래프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그래프의 면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프 만약에 1초 동안의 면적이면 1초까지의 면적 여기까지만 잘라주시면 되겠고요. 2초 동안의 면적이면 여기까지요. 3초 동안의 충격량이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면적을 다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에 면적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준 다음에 3초 3초일 때의 y값은 30뉴턴. 네, 그러면 얼마가 돼요? 3, 3은 90인데 2분의 1이니까 45. 단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변수가 똑같아요. 뉴턴, 세크. 요게 바로 0에서 3초까지 받은 충격량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물체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물체끼리 충돌할 때에는 힘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실제 걸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실제 그래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A는 빨간색 그래프고요. B가 파란색 그래프인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증가했다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B도 점점 증가했다가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실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A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자 A를 보시면 요 A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이 아래쪽의 면적이요. 요 아래쪽의 그래프의 면적 여기까지 다 포함해야 되겠죠. B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아래쪽의 면적이 결국은 뭐다? 시간 곱하기 힘에 의해서 이 면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충격량에 해당한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B의 경우도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 면적 전체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충격량에 해당한다. 어떤 모양으로 나오든지 간에 시간과 힘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는 충격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저렇게 충격량이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평균적인 힘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가보시면 시간과 충격량에 대한 힘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값을 이제 줘야 되겠죠. 평균 힘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이 면적이 100 뉴턴 세크고 여기까지가 A의 면적이에요. A의 면적이 A가 이렇게 있으면 A의 면적이 100 뉴턴 세크고 여기까지의 시간이 5 세크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0 뉴턴 세크의 면적인데 면적이 뭐라고 그랬죠? 면적은 시간 곱하기 힘이니까 충격량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죠. 시간이 얼마? 네, 5초라고 나와 있네요. 곱하기 힘은 변화했죠. 계속.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적인 힘의 크기를 구할 수는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충격량이 얼마라고요? 100뉴턴이라고 나와 있죠. 100뉴턴 세크라고. 자, 그러면 결국은 5뉴턴을 5세크요. 5초 동안 얼마만큼의 힘을 꾸준히 가했을 때와 같은 거냐 이거죠. 그래서 힘은 양변에 5세크로 나눠주면 곱하기 5세크분의 2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약분이 되네요. 5세크 5세크 5는 20 그러니까 힘은 20
20뉴턴이라고 하는 힘으로 여기를 20뉴턴이라고 하는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0초부터 5초까지 계속 가해주게 되면 20뉴턴 곱하기 5초는 100뉴턴 세크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20뉴턴으로 계속 가해준 것과 똑같은 충격량이다. 이렇게 해서 평균 충격력을, 평균 힘을 구할 수 있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힘을 알려주면 네, 시간을 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충격량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였다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거였죠. 운동량과 충격량을 알아봤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뭐 관계를 설명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운동량과 충격량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들 설명을 하자라는 건데,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요. 첫 번째 운동량 배우셨죠? 자, 운동량은 뭐였죠? 질량, 운동을 표현하는 값인데 어떻게 질량과 속도를 이용해서 곱해서 표현한 게 운동량이다. 그래서 운동의 크기인데 속도니까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속력과 방향이니까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충격량 배웠죠. 충격량은 뭡니까? 네, 힘과 힘을 가한 시간이 얼마 동안 힘을 줬느냐를 가지고 충격을 얼마나 전해줬냐 이거를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힘이 뭐라고 그랬죠? 힘이란? 그렇죠. 힘이란 뭐다? 운동, 상태, 변화의 원인이었죠. 운동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속력과 운동, 방향.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을 합쳐서 뭐라고 두 글자로? 속도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힘이 가해졌어요. 힘은 뭘 변화시킨다? 네, 운동 방향과 속력 합쳐갖고 뭘 변화시킨다? 속도를 변화시키죠. 네, 힘은 속도를 변화시켜요. 속도가 변화합니다. 이게 변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인데 속도가 변했어. 그럼 당연히 뭐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운동량이 변화할 수밖에 없겠죠. 네,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충격을 준다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충격을 줬느냐, 충격량이 얼마냐, 이 얘기는 결국은 그 물체한테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크기로 힘을 줬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힘을 줬냐, 결국은 시간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힘을 줬니 이걸 물어보는 건 결국은 뭘 바꾼 거다? 얼마만큼의 속도를 변화시켰냐 가지고 알 수 있겠죠. 속도가 변화하면 결국 뭐가 변해요? 운동량이 변화하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충격량은 충격을 준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뭘 변화시키는 거다?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정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이 왜 변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였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변화는 왜 일어나요?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충격을 줄 때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충격량은 결국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데 쓰인다. 그래서 충격량을 얼마를 줬는지에 따라서 만약에 충격량을 100이라고 하는 충격량을 줬다라고 한다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10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둘 간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구하더라? 네, 그렇죠. 질량하고 곱하기 나중 속력이겠죠. 알겠습니다. 웹에서 네,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없으니까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 이것만 따지면 되는데 처음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질량으로 두 개를 묶어줄 수 있죠. 자, 질량으로 묶어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식이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이렇게 나오나요? 네. 네,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를 뭐라고 불렀더라? 그렇습니다. 속도의 변화량이다. 자, 그러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운동량을 변화시키는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힘을 얼마나 줬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힘은 뭘 바꿔요? 속도를 변화시키겠죠. 근데 힘의 양 하면 좀 이상하니까 충격량이라고 우리가 말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힘이 뭐 1뉴턴, 2뉴턴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시간도 같이 줘야 되니까 그거를 충격량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낸 거고 얼마만큼의 충격을 가했니? 얼마만큼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얼마의 시간 동안 힘을 가했니?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뭘로 나타난다? 속도의 변화로서 나타나게 된다.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운동량이 변화하게 되더라.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로서만 한번 알아보시면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를 썼고요.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썼죠. 운동량의 변화량 아닙니까? 맞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맞지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주면 나중 속도의 단위도 미터 퍼 세크, 처음 속도의 단위도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 퍼 세크에서 미터 퍼 세크 빼주면 결국 미터 퍼 세크만 남겠죠. 네, 그래서 단위가 변하지는 않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위로서 외우는 건 되게 중요하고 이때 미터 퍼 세크가 뭐다? 속도가 아니라 속도의 변화량이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충격량하고 같아지려면 속도가 되면 안 되고 속도의 변화량일 때에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단위를 변환시켜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확인 문제 103페이지에 보시면 질량 1000kg짜리 자동차가 20m/s의 속력으로 나오면 바로 위에다 쓰시는 거예요. 두 개 계산되죠. 뭐 운동량 계산되겠죠. 얼마예요? 1000kg 곱하기 20m/s면 2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운동량이다라는 거 나왔고요. 자, 벽에 충돌했어요. 자, 벽에 충돌하는데 완전히 정지했대. 정지는 뭐라고? 미터 퍼 세크가 0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완전히 정지했으면 결국은 얼마가 나와요? 1000kg은 변하지 않겠지만 운동량이 얼마? 0kg 미터 퍼 세크. 두 개 나왔네요. 운동량. 이게 처음 운동량. 0kg 미터 퍼 세크가 나중 운동량. 그럼 뭐가 나와요? 운동량의 변화량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네, 그대로 2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고 처음이 이거였고 나중이 이거였으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거는 감소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에선 중요하지 않은 게 크기만 물어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나와 있는데 0.5초가 걸렸고 평균 힘을 물어봤네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2만 kg 미터 퍼 세크는 처음 운동량이기도 하지만 나중 운동량이 0이 되다 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이기도 합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와 같다? 그렇죠. 충격량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 시간 곱하기 힘과 같다. 여기서의 힘은 물론 이렇게 되는 힘일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중요한 건 평균 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앞에서 해봤죠. 그래서 시간이 나와 있죠. 0.5초라고 나와 있네요. 곱하기 힘을 얼마를 해주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느냐 몇 뉴턴을 해주면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죠? 뉴턴 세크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바꿀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미터 퍼 세크가 변화량일 때요. 자, 여기 변화량, 운동량이 변화량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네모칸에 들어갈 걸 x라고 한다면 0.5x는 2만 이렇게 되겠네요. 식이 정리가 되면. 자, x의 단위는 뉴턴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됩니까? 0.5분의 2만이니까 양변에다 2 곱하면 위아래에다가 2 곱하면 1 되나요? 네, 그러니까 4만 뉴턴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평균 힘의 크기는 4만 뉴턴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으로 바꾸는 것까지 해봤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내용 설명 조금 더 하고 일단은 강의를 여기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는다. 운동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는다가 결국 무슨 뜻이었죠? 충격량을 받는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힘과 시간이니까 결국 뭔 받는다는 얘기냐면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속도가 증가하겠죠. 속도가 증가하면 속도 곱하기 질량이 뭐다? 운동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량이 증가하겠죠. 너무 당연한가요? 네. 자, 그 반대 얘기도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을 받는다. 충격량을 받는다. 무슨 뜻이다? 힘 곱하기 시간을 받는다. 즉, 결국 얼마만큼의 힘을 받느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았으니까 속도가 감소하겠죠. 네, 속도가 줄어드니까 운동량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충격을 주는 방법은 힘을 크게 할 수도 있지만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네, 충격량을 커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뒤쪽에서 안전장치의 원리에서 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운동량과 충격량은 방향을 갖고 있는 값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고 속도가 변화되면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가 되어 있는 운동량이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진다.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 변화된 운동량의 크기는 가해준 충격량의 크기와 정확하게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